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겸직하는 공무원이 도내에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 올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 성과와 개선책 살펴보고요.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의 상당수가 지역 농축협 혹은 농협은행 계좌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지역 현안 그리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 대한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박형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직을 수행하면서 겸직하는 공무원이 도내에서만 100명이 넘는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겸직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만도 한데요. 네. 겸직 허가라는 걸 받으면 가능한데, 자,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을 세분화시킨 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를 해놓고 그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겸직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중에서 요건이 일단은 사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한다든지 아니면 사기업체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뭔 투자나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영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서요. 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고 충분히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적 좀 허용을 하는 그런 편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공무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 자, 어떻게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까?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겸직 현황을 보게 되면은 보통 한 142명 정도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전주시청 6급이나 뭐 완주군청 7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전임 교원이라든지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임원이나 위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학 교수직이나 이런 것들을 겸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라든지 개인 방송 활동, 그다음에 웹 소설 연재 이런 것들을 겸직을 많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회재단이나 위원회 같은 데서 보수 없이 활동하는 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영리활동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징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공익성 있는 활동을 하도록 일정 부분은 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겸직 공무원이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예. 우리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공무원의 급여는 오르고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MZ세대 하는데 우리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관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공직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워라밸 내지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겸직 쪽에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익적인 부분이나 생활고로 인한 자, 본인의 직무와 무관한 겸직은 유연하게 허용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자, 무분별한 겸직이나 겸직 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의 역할이 국민에 대한 봉사인데 겸직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헌신을 부정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겠죠. 다만 이제 그거를 누가 관리 감독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와 또 행안부 밑에 있는 광역 지자체나 지자체에서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네.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고 이어 경상북도, 전라북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현황을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도 우리 지역에 기부를 많이 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기부를 했는데 전라북도가 1등은 아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1등을 하고 있었고요.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73억 정도의 기부가 있었고요. 그래서 1등을 차지했고 경북은 한 43억여 원, 전북은 한 36억 원 정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강원, 충북 순이었는데 기초 지자체로 보게 되면 경북 예천이 6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뭐 제주, 전북, 순창 이런 순으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종시는 5천만 원, 대전 1억 7천만 원, 울산 3억 1천만 원.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모금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홍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전략, 답례품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적극성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예산의 많고 적음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다행히 전라북도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치즈를 답례품으로 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기부금표에 모여지는데 굉장히 큰 활약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편차가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기부를 못한다는 점도 이 기부금액의 차이를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금제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모금이 저조한 이유는 법적 제한 때문이라는 이런 뭐 현장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이 굉장히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기부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홍보라든지 모금 방법에서도 제한이 있고 기부금의 한도도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도출된 그거를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빨리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정말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고향 이음이라는 단일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는 방식도 자,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뭐 비판을 지금 사고 있는데요. 자,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 플랫폼이 많이 개설돼서 좀 활성화됐다고 그러는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이음을 활용해봤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이게 이제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활용할 때도 이런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접근성을 뛰어나게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런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기부자들이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어서 참여도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일본의 고향사를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제도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제 그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제도 개선이나 지자체 뭐 전략을 통해서 지금 뭐 성공을 이끌어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좀 참고했으면 하고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의 상당수가 지역 농축협이나 농협은행 계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원택 의원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요.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7년 동안 대포통장 계좌에서 25만여 계좌가 활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계좌 중에서 우리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 계좌가 한 3만 8천 계좌로 한 14.7%로 가장 많은 그렇게 활용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통장을 만들기 쉽고 그 조합원들이 고령이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계속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현재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농협 계좌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명의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범죄에 노출된 그런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현실적으로 많이 보지만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 농촌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들도 당연히 고령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고령화이신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일단 정보에 좀
둔감하시고요. 정부가 둔감하고 또 돈의 필요 목적이 자녀들에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지고 있는 빚 같은 경우에 대출을 좀 더 늘린다든지 그 대출을 더 싼 이자로 대환한다든지 이런 거에 계속 이제 솔깃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대부분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축협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예금주가 대포통장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대포통장으로 쓰인 것을 본인이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마을 변호사를 하면서 고령의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이게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또는 오히려 그 가해자들이 돈을 일정 부분 넣어주고 내가 잘못 넣었으니까 이거를 저희 쪽으로 반환해달라고 하면서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잘 모를 때는 저 같은 변호사한테도 찾아오면 좋지만 일단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리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에 연루됐을 가능성, 고의 이것들을 내가 이미 알렸기 때문에 그게 상쇄될 수가 있는 발생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포통장으로 쓰인지 몰랐다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거는 실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그런 거를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알려가지고 진짜 내가 몰랐다는 거를 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사기관에서도 이게 범죄에 쓰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각 농축협에서도 관련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률버스라고 해가지고 무변촌에 있는 변호사가 없는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농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라든지 지방 변호사회가 이렇게 나서서 지역 밀착형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마을 변호사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변호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희망법률 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예방하는 데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체크 박형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 공이 쇄신과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은 전북을 껴안는 방안 마련은 터덕이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전북 정치 그리고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청년, 특히 정치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선한이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승욱 국민의힘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최한별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준비위원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세 분 모두 저희 프로그램의 첫 출연이신데, 자, 먼저 본인들의 소개와 함께 지역 정치에 임하는 각오와 소신 짧게나마 좀 말씀해 주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미 의원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시의원 재선을 거치고 지금은 전라북도 의회에서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난이입니다. 정치인은 사실 타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삶을 바꿔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청년의 패기 그리고 벌써 9년 차 되는 정치 경험으로 지역의 발전과 그리고 또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신승욱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에서 청년 수석 부위원장 맡고 있는 신승욱입니다. 본업은 임실에서 한우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주에서는 공인중개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부동산법을 전공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한별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준비위원장 최한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치에서 청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청년층 그리고 서민층 이런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 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나오신 정치인들 세 분 중에 두 분은 30대시고 한 분은 20대신데 자, 어디에서는 청년을 35세 이하 또 어느 곳에서는 39세 이하라고 합니다만은 뭐 최 위원장 뭐 청년이시고 자, 정치권에서는 청년의 역할 또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청년의 나이가 뭐 기존에 34세까지 이야기되던 거에서 39세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권한이 주어지거나 이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청년 정치가 많이 부족하고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층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진보당 지난 4월 전주을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을 당선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요. 자, 강성희 의원의 당선으로 해서 진보당 내에서는 청년 정치의 뭐 발판 또 청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더 가속화하는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재선거에서 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저도 그렇고 당내 뭐 청년 당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 모두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그 지난 결과를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좀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더 배출되고 그 속에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승욱 위원장님. 자, 민주당이 강세인 전라북도에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경력이나 인맥 또 자금 등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현실적인 두터운 벽이 있다는 거 어떻게 실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인으로서도 실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돈이나 인맥이나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청년들도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걸림돌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정치인이기 이전에 저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일도 하고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좀 이제 정치인이니까 좀 그런 것보다 자기 개발보다 좀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좀 늘리고 좀 이렇게 좀 정치인답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놓고 조금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네, 대민 접촉을 늘려나가는 게 정치인의 앞날에 도움이 되겠다. 주변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제 대학원을 다니신다든지 또 지금 이제 뭐 생계를 위한 것이지만 또 축산업을 또 직업을 삼고 있는 거고 그 본인으로 해서 어떻게 만족해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인이지만 좀 너무 정치에 이제 현업으로 무슨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은 너무 정치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또 사회 이제 톱니바퀴로서 구성원으로 좀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일반 이제 주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너무 정치인의 마인드로 살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남희 의원은 또 상대적으로 이런 후배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그 정치에 입문한 기간이 9년 네. 정식으로 이제 네. 제도권으로 들어온 게 9년이었는데 자, 시의원, 도의원을 거쳐서 그동안 의정 생활을 한 뭐 소회를 좀 후배 정치인들에게 들려주는 뭐 기회라고 할까요? 자, 의정 활동을 해 오시는 동안 어떤 성과라든지 또 역점을 둔 분야가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제 의원의 처음에 제 청년 몫으로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었는데요. 그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청년 기본법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청년 조례를 만드는 운동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의원이 되자마자 청년들과 모여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조례를 만드는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보통 이제 의원이 직접
뭐 발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좀 별로 없었는데 저는 좀 이례적으로 나이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34살로 할 건지 39세로 할 건지 이것부터 다 같이 조율을 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의 한 땀 한 땀 묻은 조례를 제가 이제 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청년 희망단이라는 이제 활동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청년들에서 권한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청년들이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 희망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60명 정도 매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이제 전주형 청년 수당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좀 활동하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은 사실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돈의 문제에 직결돼 있습니다. 특히 시간도 사실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을 좀 만들었고요. 이제 최근 도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관심이 좀 있어서 이 자립준비 청년들과 함께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고 또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 하는 청년들이 좀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없어서 이 친구들과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뭐 제도를 완화시킨다던가 규제를 푼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좀 해왔습니다. 네. 네. 자, 현실 정치에 몸담고 그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매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현실과 이상 그 뭐 괴리 부분을 또 느낄 때도 적잖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공간이 아마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낼 때도 때로는 나이에 대한 문제로 이제 발언에 대한 좀 제지를 받을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2014년에 제가 20대 청년 의원으로 한 명이었는데요. 2018년에는 2030 의원이 4명이 되었고 최근에 작년 지방선거에는 벌써 8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청년이어서 나이가 어려서 발언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닐 거고요. 지금 많은 분위기의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청년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 우리가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18세가 이제 출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의원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제도도 많이 바뀌고 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한별 위원장님, 네. 새만금 잼버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뭐 책임 소재를 떠나서 전라북도의 유상이 크게 실추된 건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깊었고요. 자,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또 앞으로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돼야 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잼버리가 파행이 되면서 이제 책임 소재를 두고 이제 정부와 전라북도 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그 책임 소재를 저는 정부에서 당연히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전북의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심지어 예산 삭감까지 보복성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제가 만났던 분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정부가 정말 전라북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냥 표는 다른 곳에서 얻으면 되고 전라북도는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신승욱 위원장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또 이번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또 호남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주택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이제 보수 정부와 호남과는 좀 무보증 월세 세입자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수 진영에서 이제 호남에다가 월세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산 삭감으로 이제 월세를 안 줬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월세를 보증금에서 이제 공제를 하면 되는데 호남 같은 경우는 맡아놓은 이제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응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에서 이제 표로 보여줄 수 있는데 호남에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어떤 이런 편향된 정치 구조가 이렇게 새만금 예산 삭감까지 이어졌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정치인들은 또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제 주민들은 표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한쪽은 이제 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고, 한쪽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적절히 좀 표가 좀 나눠졌을 때 호남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총선에서는 전북 도민들께서 이제 국민의힘에도 좀 약간의 보증금을 걸어보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선한이 의원님. 네, 참 무책임한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북 도민들이 사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었던 국제 대회였는데요. 그 대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이 이렇게 허술하고 엉성할 수 있나, 굉장히 전 여가부의 태도가 굉장히 전북 도민에게 모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담하고 굉장히 아쉽지만 사실 전북도 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단합하고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네. 자, 새만금 관련 SOC 예산도 80% 가까이, 그러니까 78%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겠다라고 이렇게 언지를 줬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보복성 삭감, 예산 삭감이다 해서 삭발 투쟁까지 지금 국회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최 위원장님, 이런 삭발 투쟁, 또 여기에 또 진보당도 이렇게 전적인 동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투쟁과 관련한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윤석열 정부가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이렇게 78%나 되는 예산을 삭감한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삭감된 금액을 보니까 5천억 이상이 되는데, 그 예산을 다시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충북 이런 데에 비해서도 전북 목세 예산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삭감된 만큼의 전북 목세 예산은 다시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삭발 투쟁이나 여러 가지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맞고, 근데 다만 이게 그 전에 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30년 넘게 새만금을 가지고 이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어 오고 이래 왔던 게 있는데, 이제는 좀 전북 도민들이 정말로 이 새만금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합의하고 좀 서로 다른 의견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이 정말 꼭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건, 새만금에 집중하다 보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예산 같은 것들을 대폭 삭감을 한 사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예산들이 삭감된 것을 정확히 알고 좀 그런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치권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신 위원장님, 새만금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민생 관련 예산, 또 전북 예산도 삭감이 되고 또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자, 예산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이라고 그럴까? 국민의힘 차원, 또 청년 정치인으로 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새만금 예산 삭감 정상화를 위해서 정운천 의원이나 조배숙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도당에서도 열심히 예산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한덕수 총리께서도 내년 새만금 예산 삭감이 보복성 예산은 아니고 기본 계획 재수립을 위한 제도약의 시간으로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전북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나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 삭감된 예산안은
내년에 국회를 한 번 더 거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북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예결위나 이런 예결위에 속한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노력을 해주셔서 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좀 힘을 쏟을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한희 의원께서 이제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뭐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복원을 위한 뭐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활동 계획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렇게 폭력적인 정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를 망친 주체도 정부인데 그 정부가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전면 재검토 얘기를 하시는데 전면 재검토는 어떠한 명분으로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는 게 더 화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북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삭감이 되고 굉장히 급작스럽게 삭감이 이루어진 사안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해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그래서 현재 새만금은 용역 1억 2천만 원을 세워서 이제 용역 수립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에 예산을 좀 복원하기 위해서 좀 전력을 다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어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님을 만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예결위 단계에서도 도의회에서 좀 결집해서 이제 항의 방문을 하거나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북도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때도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이제 그 앞에서 침묵 시위를 하는 등 저희가 계속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화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해서 구체적인 뭐 총선 전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총선 어떤 선거 구도와 또 쟁점이 예상되는지 자, 선한희 의원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전북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무능, 무책임, 윤석열 정권을 심판 선거로 좀 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외교 파탄 및 민생 공백을 좀 국회에서 살려내기 위한 목소리들이 있을 거라서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게 아마 총선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진보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이번에 첫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조금 우뚝 서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민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거대 양당에 대해서 그동안 민생을 많이 외면해 왔고 좀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생,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으로서 시민들의 뇌리에 박힐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확보하는 게 여의치 않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국민의힘에는 이제 모든 지역구에 우선은 당협위원장이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모든 지역구의 후보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주민들께서 너희는 선거 때만 이렇게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또 그 선거만이라도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후보도 내지 않는다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전국 정당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전주를 특히 또 저희가 전략 지역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거론되시는 후보들 중에서도 또 정우천 의원께서도 10년 이상 전주을 지역에서 헌신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민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총선에서 후보를 모든 지역에서 내야 되겠고 또 그 입후보한 후보를 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신 위원장께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후보로서도 정선화 이제 당협위원장께서도 여성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출마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도당에서도 대통령 선거랑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많은 청년 정치 유망주들이 또 활동을 해왔고 현장에서 뛰어왔기 때문에 그 자산들을 또 이번 총선에서
이제 대변인단이나 이제 유세단으로 활용을 해서 또 열심히 총선을 이제 청년을 주축으로 치러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한bil 위원장님, 현재 정당 내에서 청년 정치인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 진보당 내에는 이제 공동대표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이렇게 해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만큼 청년들이 당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그 청년 당원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당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역량이 더 늘어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한 의원께서는 자, 총선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출마하고 또 당선이 좀 많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청년은 인지도가 워낙 없고 그러니까 지역 경쟁력이 없다는 걸로 대부분 컷오프가 많이 됩니다. 출마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난 지선 때는 출마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은 경선을 하겠다 하면 컷오프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식으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보완해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선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선에 참여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나가는데요.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청년들의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지역에서는 출마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지금부터 발굴해서 이 선거의 경험을 좀 전수하고 또 신선하면서 기성의 정치와 좀 다르게 신선한 선거 운동, 선거 과정들을 치를 수 있도록 이미 당선이 된 청년 의원들이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같이 좀 도와서 협력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정치에 이제 무관심하거나 또 외면하는 경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정치로 돌아오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장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청년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90년대부터 계속 있었던 말이긴 합니다. 청년 너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다, 투표 참여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지난 대선 때는 청년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는 대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출구가 기성의 출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장치가 없었던 거지 지금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청년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방식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또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많이 유행하는 뭐 밈이라고도 하죠. 그런 유행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건 대부분 청년층이 해서 공유하고 이거 어떤 내용이나 메시지를 잘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장치 면에서는 청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만 정책이나 여러 가지 목소리 안에서는 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할 때 또 당에서 위원회 이런 걸 구성할 때 청년위원회로만 가둬두지 않고 여러 위원회에서 청년이 할당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자의 구성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장치를 좀 룰을 좀 품을 열어놓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 위원장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의 청년들 상황을 보면 뭔가 개인의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뭐 청년 자율 예산제 이런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이 좀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면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내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청년들의 관심이나 참여 이런 거는 좀 자연스럽게 뒤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년들의 입당이 좀 러시를 이룬 때도 있었는데 자, 청년들 정치에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어떤 장치나 방안이 필요한지 우리 신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어떤 인위적인 장치나 뭐 어떤 아이디어보다는 청년들이 이제는 조금 스스로 체감을 하게 될 시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사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랏빚도 늘어나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예전에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좀 더 그런 걸 체감을 많이 하게 되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누가 이제 나라를 망치지는 않는지 또 미래를 팔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좀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청년들과 관련된 게 뭐 일자리라든지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전북 청년 실업률이 12%에 육박한다는 그런 심각한 지적도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전북의 청년 정책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미래를 구현한 그런 방안들이 제시돼야 할지 우리 선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뭐 만나고 있는 요즘 청년들과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좀 너무 슬픈데 청년들이 이력서에 스펙 한 줄을 쓰기 위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인턴 경험의 기회가 워낙 적으니까 타지로 가서 그런 경험을 쌓아와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사실 직무 인턴 경험을 위해서 또 본인이 뭐 생활비나 이런 비용에 있어서도 발생을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도 현재 전북에서는 7주 정도의 직무 인턴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걸 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바꾸고 다양한 기업, 다양한 환경에서 좀 일을 해볼 수 있도록 기관이나 기업들을 좀 참여율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자유분방한 스타트업,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기업 문화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기업들은 이전의 고유의 문화로 사실 굉장히 진행되고 있으니 청년들이 들어가더라도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이런 문화들을 좀 알리고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권장해서 좀 바뀐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다시 홍보해서 청년들과 매칭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 미스매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실업률도 높고 또 기업도 유연하게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최한벌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주변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전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로 보더라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월 평균 임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전북 지역 근로자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부터 비정규직 없애고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이를 줄이고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전라북도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어떤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조금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양질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진보당에서 또 생각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무상교통 정책을 요즘에 관심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버스를 타는 정책이 이제 전국 곳곳에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이런 무상교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쌓이고 모이다 보면 아,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존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쌓이게 되면 저는 지역의 청년들이 남을 수 있고 더 머물고 싶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승욱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청년 정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뭐 특이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전주 완주 통합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렇게 통합을 해서 좀 광역시급으로 나와서 이제 식품이나 탄소, 수소 뭐 이런 좀 이런 산업들을 좀 우리가 중심 구역으로 개발도 하고 이제 지원도 늘리고 대학교랑 연계도 하고 이제 기업 유치하면서 그렇게 일자리를 늘려 나가고 또 새만금 같은 경우도 뭐 새만금 특별시도 만들고 뭐 2차 전지나 물류나 이런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업도 따라오고 그렇게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정치인의 앞날을 어떻게 걸을 것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한별 위원장님. 네, 제가 이렇게 언론사에 초대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 스스로도 이제 지역 현안이나 사회 문제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보정당, 진보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지역 주민분들,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정치에 실망하신 주민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보당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신승욱 위원장님.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좀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사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그런 목표인데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한희 의원님. 네, 이제 내년 총선은 아마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거는 총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게 무차별적으로 이제 폭행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년의 입장에서 좀 패기와 열정을 갖고 다음 총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도 잘 담길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권은 의례 청년을 소환합니다. 청년층과 청년 문제에 반짝 관심을 보이며 청년 표심을 노리는데요.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청년에서 멀어지곤 하죠. 이제 5개월여 남은 내년 총선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참신하고 건전한 정책 대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